젊을 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60대, 70대 이후에 당하는 배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재산 피해는 그대로 남아버리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감정적 충격이 너무 커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말년의 큰 배신을 특정 사주 구조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주가 말년에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인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초년운, 10대부터 30대까지를 말합니다. 중년운은 30대부터 50대까지죠. 말년운은 50대 이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별일 없었는데 말년에 들어서면서 재산운과 관계운이 무너지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고요. 가족이라 방심했다가 크게 당했다고 말하죠. 평생 일해서 모은 건데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주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초년운과 중년운에서는 본인의 활동력이 강합니다. 직접 일하고 직접 관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말년은 다릅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죠. 주변의 조언자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때 사주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가지고 있던 약점이 말년에 폭발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년에는 재산이 모여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부동산, 연금, 이 모든 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 노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척, 오랜 지인. 이들은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어떤 말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배신이 더 아픈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주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주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성은 무엇인가요? 재성은 재산입니다. 돈이죠. 하지만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판단력입니다. 금전관계를 말합니다. 타인과의 거래와 약속. 이 모든 게 재성에 해당됩니다. 이 재성이 약하거나 상하는 사주는 평생 돈 문제와 거래관계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생활과 생년에 많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왜 여름생이 위험할까요?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토의 기운도 강하죠. 그러면 금이 약해집니다. 재성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불에 금속이 녹듯이 재성이 손상되는 구조입니다. 띠로 보면 어떨까요? 뱀띠, 말띠, 양띠년생, 1953년생, 1965년생, 1977년생, 이런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 기운과 만나면 재성이 상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패턴, 평생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남습니다. 벌기는 버는데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통장을 보면 항상 비어 있죠. 두 번째 패턴, 돈 문제만 나오면 손해보는 쪽이 됩니다.
계약을 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거래를 하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죠. 왜 그럴까요? 재성이 약하면 돈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패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습니다. 형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집 살 돈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면 돈을 내줍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언제 갚을지도 안 정하고 그냥 줘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은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린 척합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처럼 생각하죠. 당신이 다시 말을 꺼내면 오히려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가족인데 돈 이야기를 하냐고요. 네 번째 패턴, 투자나 계약을 하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성이 약한 사주는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들어갈 때를 잘못 잡고 나올 때도 잘못 잡죠.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패턴, 말년의 재산 문제로 큰 배신을 당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질까요? 투자 사기를 당합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죠. 보증을 서줬다가 당합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당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사주에서 재성이 약하거나 상해 있습니다. 재성이 약하다는 건 돈을 지키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마치 체에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가는 겁니다. 특히 말년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 말년이 더 위험할까요? 첫째, 체력이 떨어집니다. 돈을 관리할 체력이 없습니다. 둘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예전만큼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셋째, 재산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있습니다. 넷째, 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재산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죠. 다섯째,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더 쉽게 믿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을 압니다. 재성이 약한 노인, 돈은 있는데 지키는 힘은 없는 사람, 완벽한 타깃입니다. 접근 방법도 간단합니다. 좋은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다고 말하죠. 주변 사람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성 약한 사주는 그냥 믿어버립니다. 검증을 안 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안 봅니다. 전문가 상담도 안 받습니다. 그냥 믿고 돈을 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사기입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오랜 지인이 당신의 재산을 노립니다. 이들은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평생 함께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어떤 말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당합니다. 경계를 안 하니까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재성 약한 사주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재성이 약한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재성을 빼앗아가는 기운이 강한 사주도 있습니다. 바로 비겁이 강한 사주입니다. 비겁은 무엇일까요? 비겁은 나와 같은 기운입니다. 즉 형제를 의미합니다.
친구도 비겁입니다. 지인, 경쟁자도 비겁이죠. 이 비겁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몫을 가져가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내가 번 것을 나눠주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과 생년에 많습니다. 먼저 봄에 태어난 사람들, 2월생, 3월생입니다. 이 시기는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목의 비겁이 강해지는 시기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8월생, 9월생입니다. 이 시기는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금의 비겁이 강해지는 겁니다. 년생으로 보면 어떨까요? 1958년생, 1970년생, 1982년생, 1994년생. 이런 봄과 가을 출생에서 비겁 과다 구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패턴, 형제나 친구, 자녀가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한번 도와주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겁이 강한 사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자신들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패턴,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향입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줍니다. 안 되는 상황이어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겁이 강한 사주는 나누는 게 익숙합니다. 혼자 가지는 게 불편합니다. 나눠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세 번째 패턴, 내가 벌면 주변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급하다고 합니다. 돈을 줍니다.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돈을 줍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자녀가 집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또 돈을 내줍니다.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네 번째 패턴, 도와준 만큼 오히려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평생 도와줬는데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도와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요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자 취급을 합니다. 평소에는 잘해주더니 왜 이럴 때는 안 도와주냐고 합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비겁 강한 사주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 말년에 가족이나 형제 간 재산 갈등이 심화됩니다. 평생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손에 쥔 게 없습니다. 노년을 준비할 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평생 도와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재산 갈등이 터집니다.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자녀들과도 갈등이 생기죠. 당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비겁이 강한 사람은 착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주 자체가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눠줍니다. 친구들과 과자를 나눠 먹습니다. 용돈도 나눠줍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을 돕습니다. 친구들을 돕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다 내줍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가족까지 돕습니다. 처가나 시댁일에도 돈을 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하지만 문제는 받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하게 됩니다. 당신이 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말년에는 이게 극에 달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주변 사람들이 나눠 가져갑니다. 형제가 가져갑니다. 자녀가 가져갑니다. 친척들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손에 쥔 게 없는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겁이 강한 사주는 재산을 고백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면 빼앗기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숨기질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버립니다. 얼마 있다고, 어디 투자했다고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투자하자고 합니다. 같이 하자고 하죠. 결국 돈이 나가게 됩니다. 비겁이 강한 사주는 인간관계 거리 조절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깝게 지냅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용당하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조입니다. 비겁이 강하면 혼자 있기 힘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편합니다. 나눠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말년의 배신을 당하기 쉬운 겁니다. 재성이 약하고 비겁이 강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성이 약한 사주입니다. 관성은 무엇일까요? 관성은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경계심입니다.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힘이죠.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는 힘.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불쌍해서 믿습니다. 의리 때문에 믿어버리죠. 정 때문에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생월과 생년에 자주 나타납니다. 1월 축월생입니다. 4월 진월생도 그렇죠. 10월 술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는 토의 기운이 과다합니다. 토가 과다하면 관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년생으로 보면 어떨까요? 1950년생, 1962년생, 1974년생, 이런 토 기운이 강한 연도와 만나면 관성이 약한 구조가 쉽게 형성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패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투자라고 말하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관성이 약하면 경계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게 미안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믿어버립니다. 두 번째 패턴, 계약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 봅니다. 대충 훑어보고 서명합니다. 상대방을 믿으니까요. 부동산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하죠. 하지만 안 합니다. 중개인을 믿으니까요.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안 합니다. 소개해준 사람을 믿으니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사기입니다. 세 번째 패턴, 가족 문제에서 정으로만 판단합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자녀니까 도와줘야죠. 형제가 급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니까 도와줘야죠. 친척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척인데 의심할 수 없죠. 그래서 돈을 냅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감정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패턴, 불쌍한 사람 공감하다가 금전 지출이 생깁니다.
길에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합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냅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정을 듣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줍니다. 지인이 투자 실패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5번째 패턴, 말년에 가까운 사람에게 크게 당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평생 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고 살았죠. 말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접근합니다. 좋은 제안을 합니다. 확실하다고 말하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냥 믿습니다. 재산을 맡깁니다. 투자를 합니다. 명의를 넘깁니다. 보증을 서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배신입니다. 재산이 사라집니다. 관성 약한 사주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착하다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돕는 거죠. 하지만 경계심 부족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주 자체가 경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성이 약하면 의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쁜 의도를 파악 못합니다. 거짓말을 구별 못하죠.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친구가 거짓말을 해도 믿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믿었죠.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동료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됨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업에서 파트너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배신당했죠.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무조건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모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미 늦었을 때죠. 말년에는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았으니 이제 와서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둘째, 주변에 조언자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배가 조언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가장 어른입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셋째, 외로움이 큽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집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반갑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넷째, 고집이 세집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생깁니다.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으니 틀릴 리 없다고 여기죠. 그래서 더 쉽게 당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을 압니다. 관성이 약한 노인, 경계심은 없는데 재산은 있는 사람, 완벽한 타깃입니다. 접근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친해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말벗이 되어줍니다. 관심을 보이죠. 그러면 관성 약한 사주는 마음을 엽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그때 제안을 합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거나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성 약한 사주는 거절을 못합니다. 그렇게 좋게 대해준 사람인데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내줍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배신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오랜 지인이 당신의 약점을 압니다. 평생 함께 살았으니까요. 당신이 정으로 움직인다는 걸 압니다. 불쌍한 이야기에 약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방법을 씁니다. 사연을 만듭니다. 불쌍한 척합니다.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면 관성 약한 사주는 무너집니다. 돈을 내줍니다. 재산을 넘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관성 약한 사주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재성이 약한 사주, 비겁이 강한 사주, 관성이 약한 사주. 이 사주들은 말년에 배신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성 약한 사주입니다. 첫 번째 방법. 모든 동거래는 문서화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동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줍니까? 차용증을 씁니다. 언제 갚을지 명시합니다. 이자는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줍니까?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히 합니다. 문서로 남깁니다. 친구와 투자를 합니까? 계약서를 씁니다. 지분을 명확히 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재성이 약한 사주는 돈 문제에서 흐려집니다. 나중에 기억이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기억하죠. 그래서 문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 가족이나 자녀라도 돈 관계는 원칙을 지키세요. 가족이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줄 수 있으면 줍니다. 하지만 한도를 정합니다. 이번 한 번만입니다.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형제가 급하다고 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돕습니다. 하지만 갚을 날짜를 정합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할지도 정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계속 요구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투자나 보증은 절대 신중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일주일은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가족과도 의논합니다. 검증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보증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은 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보증은 내가 갚을 각오로 서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방법. 재산은 분산해서 관리하세요. 한 곳에 다 모아두지 마세요. 은행을 나눕니다. 부동산도 여러 곳에 나눕니다. 금융 상품도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곳에 몰아두면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분산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점. 재산 정보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투자했다고 알리지 않습니다. 재산 정보가 새나가면 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음은 비겁 과다 사주입니다. 첫 번째 방법. 부탁을 자동적으로 들어주지 마세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로 네 하지 마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가? 도와준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절이 필요하면 거절하세요. 거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나누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인지하세요. 비겁 강한 사주는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미덕이 아닙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안정되어야 나중에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나눠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누구도 돕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방법. 재산 고백을 금지하세요. 보여주면 빼앗깁니다.
얼마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투자해서 수익 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보너스 받았다고 알리지 마세요. 비겁 강한 사주는 솔직한 편입니다. 숨기는 게 불편하죠. 하지만 재산만큼은 숨겨야 합니다. 알리면 요구받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 인간관계 거리를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 없습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가족은 가족입니다. 친구는 친구입니다. 지인은 지인입니다. 각각의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관성 약한 사주입니다. 첫 번째 방법.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동산을 삽니까?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투자를 합니까? 재무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전문가 비용이 아깝다고요. 그 비용이 사기당할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두 번째 방법. 감정 대신 원칙과 데이터를 우선하세요. 관성 약한 사주는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불쌍해서 가까워서 정 때문에 결정하죠.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원칙과 데이터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쌍합니까? 그건 감정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보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가? 증명할 수 있는가? 제3자가 봐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가? 이렇게 판단하세요. 세 번째 방법. 계약은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세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집에 가져갑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표시해둡니다. 전문가에게 보여줍니다. 설명을 듣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 서명합니다. 급하다고 재촉합니까? 더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시간을 줍니다. 네 번째 방법. 부동산이나 금전 문제는 검증된 사람하고만 거래하세요.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하지 마세요. 검증된 중개인을 찾으세요. 리뷰를 확인하세요. 자격을 확인하세요.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인 소개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를 검증하세요. 등록되어 있는가? 실체가 있는가? 이전 고객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관성 약한 사주는 이 과정이 불편합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까지 3가지 사주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말년의 배신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방법들이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나중에 갈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말년에 편안합니다. 사주가 위험해도 운명처럼 반드시 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경계를 늦추는 순간 평생 쌓아온 노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주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말년의 배신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성이 약한 사주, 여름생이나 뱀띠, 말띠, 양띠년생이 조심해야 합니다. 동거래는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가족이라도 원칙을 지키세요. 투자와 보증은 신중하게 하세요.
재산은 분산해서 관리하세요. 비겁이 강한 사주, 봄생이나 가을생이 조심해야 합니다. 부탁을 자동으로 들어주지 마세요. 나누는 게 미덕이 아님을 아세요. 재산 정보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거리를 조절하세요. 관성이 약한 사주, 1월, 4월, 10월생이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감정 대신 원칙과 데이터를 우선하세요. 계약은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세요. 검증된 사람하고만 거래하세요. 이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돈 거래할 일이 있습니까? 문서로 남기세요. 누군가 부탁을 합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면 말년의 배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주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주를 확인하세요. 재성이 약한지, 비겁이 강한지, 관성이 약한지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 건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말년의 배신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